스포츠에 미친 남자들 스미남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미남 6회 1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미남 6회 녹화를 주말인 일요일 오후에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스미남 녹화 시간이 아마 일요일로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미리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스미남 4명이 모여서 녹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오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있어요. 우리 아유. 데스남. 바쁘신. 네, 우리 바쁘신. 네, 안동익 씨 오랜만에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스남 안동익입니다. 제가 아주 겨울에 좀 바빠서 여름방학이랑 좀 겨울방학이 좀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나왔습니다. 이야, 감동. 야, 잠을 줄이셨나요? 네, 더 줄였어요. 이야. 자기는 하는 거죠? 네, 안 자는 거 자는데 안 자는 것 같은데? 안 자는 것 같아. 네, 가끔 누웠다 일어나요. 야, 카톡 시간이 맨날 새벽 막 너무 몇 마음 시야. 아픈데. 그러니까 좋습니다. 오늘 고척동 스미남 이승준 씨는 중계 스케줄이 있어서 아쉽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바람 나게 한 주간의 스포츠 이야기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야구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2019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프로야구 포지션별 최우수 선수 10인에게 선정하는 골든글러브. 이번 시즌의 수상자는 누가 됐을까요? 신림스미남 이태곤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2019년 프로야구 지난 9일에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었죠. 이 골든글러브는 KBO에서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 가장 큰 행사인 만큼 이 타이틀 시상식과는 다르게 이 타이틀 시상식에는 감독들과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 골든글러브 시상식에는 모두 참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큰 잔치에서 각 포지션별 우수자를 한 명씩 뽑고 또 외야수는 통틀어 3명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올해는 누가 수상을 거뒀을지. 근데 수상자의 짚어보기에 앞서 이 골든글러브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뽑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KBO 리그를 담당한 취재 기자와 사진 기자, 그리고 중계방송사 PD, 아나운서 및 해설위원 등 총 385명의 미디어 관계자들이 투표를 한 결과로, 즉 다표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선수들이 후보가 되는 기준은 뭔가요? 네.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선수들이 골든글러브 후보에 오르기 위해선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 투수 같은 경우에는 10승 또는 30세이브나 30홀드 이상을 기록해야 하고요. 이야. 또 포수와 야수 같은 경우에는 팀 경기수 곱하기 5이닝, 즉 720이닝을 이상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또 지명타자 같은 경우에는 규정 타석의 3분의 2인 297타석 이상을 경기를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준을 채우고 KBO 관계자들의 눈에 띈 10명의 선수들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투수 부분은 MVP 그리고 골든글러브까지 2관왕에 오른 두산의 조시 린드블럼입니다. 와, 돈방석에도 앉았죠? 그렇죠. 네.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압도적인 화력 속에 최근 미국으로 갔잖아요. 네. 이 린드블럼 선수가 한국을 씹어먹고 상도 휩쓸어 갔습니다. 네. 이 롯데 있을 때는 참 잡았어야 돼 롯데가. 그러니까요. 축하드리고요. 네. 네, 다음은 타자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포수 부분입니다. 무려 35년 만에 포수 타격왕이 나왔습니다. 와, 35년. 네, NC 다이노스의 양의지 선수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며 거의 몰표를 받았죠. 네. 네, 국가대표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이제 몸값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야수 부분입니다. 1루수부터 볼게요. 키움 히어로즈의 박병호 선수. 올 시즌 홈런왕과 이제 키움의 준우승에 큰 역할을 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2루수 NC 다이노스의 박민우 선수입니다. 압도적인 타율의 높은 WAR 치수로 수상을 거뒀고요. 네. 또 유격수 부분엔 키움의 김하성,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3루수엔 SK 와이번스의 최정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내야수 같은 경우에는 다들 2위라고 하죠. 이 차후 후보자들이랑 압도적인 차이 성적이 나와서 이제 딱히 거론될 그것도 없었습니다. 네네. 2인자와 1인자 갭이 큰 그런 시즌이었죠. 그 다음은 외야수입니다. 키움의 제리 샌즈, KT의 로하스, 키움의 이정우 선수가 수상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야수 중 타율 2위에
두 자릿수 홈런을 때린 강백호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렇죠, 보여줘서 강백호 무조건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니까 네. 이 선수의 종합 지표를 나타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WAR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서 외야수 같은 경우에 샌즈 6.16, 로하스 5.49, 이정후 4.88, 강백호 4.74. 그래서 사실상 뭐 WAR 순위로 골든글러브가 수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WAR이라는 수치가 좀 낯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찾아봤는데 Win Above Replacement의 약자로 어려워요. 네. 뭐 한국말로 풀면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라는 용어입니다. 뭐 말을 해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계산법이나 이런 건 복잡하니까 복잡해요. 네, 예. 그냥 쉽게 말하면 뭐 그냥 공수주 얼마나 잘 활약했는지 이게 수치가 높을수록 그냥 다 잘했다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다른 선수 대신에 이 선수가 기용이 됨으로 해가지고 몇 승을 더 거뒀는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야. 그렇죠. 그러니까 6점 몇이라고 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그 선수가 투입됨으로 해가지고 6승을 더 거뒀다. 맞습니다. 와, 뭐 이런 어떻게 뜻이죠. 그걸 공식을 짜는지 모르겠지만 그 네. 계산법이 굉장히 세이버 복잡한데 복잡해요. 예. 네. 이 WAR이 보통 1.5면 평균 그리고 3.5 이상이면 꽤 잘했다고 하는데 이 골글 수상자들이 뭐 4.5를 그냥 넘으니까 뭐 야. 잘했다고 할 수 있죠. 네네. 참고로 뭐 올 시즌 WAR이 가장 높은 선수는 7.17을 기록한 김하성 선수라고 합니다. 이야, 7.17. 기움을 하드캐리 했다고 할 수 네. 있죠. 네, 이렇게 2019 골든글러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음. 올 시즌은 뭐 보셔서 알겠지만 키움 히어로즈가 4명의 수상자나 만들면서 이 키움이 사실 약간은 비인기 구단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것을 엎을 수 있는 시즌을 만든 키움 최다 히어로즈. 배출. 그렇죠. 키움 히어로즈가 영웅이 되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네. 이 골든글러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 만큼 선수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 하겠죠. 네. 이 영광의 자리를 국내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수상한 선수가 누굴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분이시죠. 네. 그분이 누굴까요? 이승엽 선수 라이언 아닌가요? 킹.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가 네네. 10회로 가장 많은 골든글러브 수상 내역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또 기록은 또 깨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명 타자랑 이제 1루수를 일루수. 왔다 갔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개의 장갑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하나 빠뜨렸는데 지명 타자 부분에서는 이제 페르난데스 선수가 맞아요.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승엽 선수도 그렇고 이 대기록을 깰 수 있는 선수들이 차차 또 나오리라 믿고 또 스포츠는 기록을 깨는 맛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선수들이 기록을 깨는 모습 지켜보면서 내년 시즌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다른 상이 하나 더 있었어요. 골든 포토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네. 나도 봤죠. 골든 포토상에 또 배영수 선수가 뽑혔더라고요. 그 마지막 한국 시리즈 피날레. 연장 10회 말. 아마 1사 후에 마운드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예. 그냥 시리즈 끝내버리는 그때 포효하는 모습. 은퇴 선수를 위한 배려라고 할 수 그쵸. 있죠. 예. 어쨌든 뭐 배영수 선수도 한 획을 그은 선수죠. 그럼요. 네. 훌륭한 선수였죠. 아마 2004년도에 정규 시즌 MVP를 받았던. 네, 맞아요. 그때 네. 우승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잘 던졌는데 네. 포스트 그래서 시즌까지. 그때 연장전까지 던지지 않았나요? 그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한국 시리즈 자체도 뭐 9차전인가 8차전인가 비가 와가지고 난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골든글러브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를 보내겠습니다. 다음은 메이저리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스토브리그는 KBO에 비해서 굉장히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O에서 메이저리그로 리턴한 린드블럼 선수의 대박 계약부터 그 외 FA 계약 소식들까지 호주 스미남 알렉스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별로 업데이트해서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한 주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그래요, 발생을 맞아요. 해버렸어요. 빵빵 터져요. 빵빵 터져가지고 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이번 주죠. 한 주 동안 이 메이저리그는 윈터 미팅 기간이었는데 네, 지난 방송에서 사실 우리 고척스미남께서 윈터 미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몇 해 동안 거의 이 윈터 미팅이 거의 뭐 유명무실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별일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 이게 웬일입니까? 린드블럼 선수가 대박을 와. 터뜨렸죠. 이 미러키와 대박 계약을 끌어냈습니다. 보장 그렇습니다. 계약이 3년 동안 900만 불이 넘어요. 하나로 어느 정도죠? 한 100억이 넘죠. 100억이 넘죠. 네, 1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연당 300만 불 이상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최대 옵션까지 충족을 하면은 1,800만 달러가 됩니다. 연 600만 불이에요. 네, 2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와. 외국에서 오래 뛰다 온 선수다 보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해둔 셈인데 그 안전장치를 다 뚫고 들어가면 2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야. 린드블럼 선수 올 시즌 20승을 거둔 투수기 때문에 물론 메이저리그와 KBO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느 리그든 프로리그에서 20승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린드블럼 선수 미국에서도 제 몫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밌는 게 이 선수 올 시즌 연봉이 170만 달러였어요. 근데 과거 연봉을 좀 비교해 보면 네네. 12년, 14년, 13년도에 다저스, 텍사스에서 뛰면서 연봉이 50만 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최저 연봉을 받고 뛰던 선수가 이제 롯데에 오면서 90만 불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올 시즌 2배 돼서 170만 불이었는데 웬걸 2배가 또 뛰었어요. 야. 대박입니다. 그렇죠. 이 작년에 이제 메릴 켈리 선수가 SK에서 미국으로 떠났잖아요. 애리조나에서 뛰면서 좋은 기록을 만들어냈어요. 32경기에서 13승 14패, 평균 자책점 잘했네요. 4.42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밀워키에서도 이 켈리 정도의 활약을 린드블럼에게 요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4, 5선발 정도를 예상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좋다. 이 어떻게 보면 역수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완전 역수출이죠, 진짜.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예전에 MPB 이제 일본 프로야구를 통해서 메이저리그로 돌아가는 선수는 꽤 있었거든요. 아마 네네. 귀에 익으실 거예요. 알폰소 소리아노라든지 혹시 프린스 필더라는 선수 아시나요? 프린스필드. 그 이제 한국 왕자라고 이렇게 네, 새겼던 맞아요. 선수. 네네네네. 그 선수 말고 그 선수 아버지가 일본에서 대박 선수의 터뜨리면서 네, 미국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완벽한 홈런 타자로서 이름을 이야. 날렸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선수들이 주로 많았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뭐 테임즈, 켈리 그리고 린드블럼까지 리턴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린드블럼 선수의 좋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무리를 좀 더 이어가자면은 다른 선수들의 대박 계약도 터졌는데 이게 사실은 메인이죠. 그렇죠. 이게 정말 메인인 게 10일 날 스티븐 스트라스버그가 워싱턴과 이게 진짜 숫자가 맞나? 7년 동안 2억 4,500만 달러입니다. 우와. 2억 4천 원이 아니고 달러요. 2억 4,500만 원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쵸. 달러예요. 그래서 와. 연당 3,500만 달러로 계약을 성공을 했습니다. 감이 안 오는데요. 감이 안 와요. 우리가 평생 동안 똥딱 잠 안 자고 지금 동익 씨보다 더 열심히 일해도 이만큼 못 벌어요. 맞아요. 저 왜 그러죠?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계약을 했는데 와 하루가 지나고 나서 더 어마어마한 계약이 터집니다. 뉴욕 양키스와 게리 콜 선수가 9년간 3억 2,400만 달러입니다. 우와. 연당 3,600만 달러죠. 와. 머리도 깎았던데요. 이게 아마 역대 최고 맞아요.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양키스라는 구단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구단인 게 네. 다른 구단하고 달리 뭐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오. 장발을 해서는 안 되고요. 어. 턱수염을 길러서는 안 되고 상위 단추를 또 풀면 안 됩니다. 오. 그래서 예전에 조니 데이먼 선수가 보스턴에서 양키스 갈 때도 그 사람 동굴맨이라고 심했는데 네. 다 깎았어요. 야. 게리 콜도 깎았는데 다른 사람 같대요. 그 위압감이 사라졌어요. 어. 근데 아무튼 굉장히 전통적인 구단이기 때문에 테임즈 못 가겠네요. 못 갑니다. 그래도 양키스가 불러주면 깎을 것 같긴 아, 한데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터졌는데 하루 더 터졌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인 12일에 앤서니 랜던 선수가 LA 에인즐스와 7년 2억 4,500만 달러 우와. 스트라스버그와 계약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당 3,500만 불인데 사실 이 선수가 35까지만 뛰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선수인데 이거 아마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 36 될 거예요. 자신의 그 신념을 무너뜨린 건 네, 역시 무너뜨려봤네요. 머니였습니다. 와. 머니였고요. 돈이 최고구만. 이게 진짜 10, 11 연달아 터졌기 때문에 마치 에이전트였던 스캇 보라스가 짠 것처럼 완벽한 시나리오가 됐고 저는 사실 마지막 날 우리 류현진 선수도 터질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터지진 않았는데요. 그렇죠. 아무튼 이 세 선수 덕분에 보라스의 지갑이 굉장히 두툼해졌거든요. 맞습니다. 이 보라스에 대해서 우리 또 네, 동희 씨가 데스남. 설명을 해주시겠죠? 네. 바로 이어갈까요? 네, 일단은 보라스의 이력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보라스 코퍼레이션의 대표 이사고요. 약사와 변호사의 그런 자격증도 있다고 해요. 오. 그리고 스캇 보라스는 52년생으로 세인트루이스와 시카고 컵스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선수 출신이군요. 네, 그런데 이제 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선수 생활을 접게 됐고 이후 퍼시픽 대학 로스쿨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980년부터 본격적인 에이전트, 스포츠 에이전트로서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때는 근데 메이저리그 시장 자체가 계약 시장이 그렇게 체계적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체계적이진 못했는데 그것을 깬 게 바로 스캇 보라스입니다. 야. 그래서 스캇 보라스는 일단 선수들의 그런 정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거를 심리 상태, 뭐 경제학적, 뭐 마케팅적 오. 다 따집니다. 다 따진 네. 거를 확인을 해서 구단한테 가죠. 구단이랑 이제 미팅을 통해서 협상을 할 때 이 구단이 이 선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단 자체가 돈은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좋은 선수가 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맞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스캇 보라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유망주 선수들한테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이요. 직접 찾아가서 그 선수들의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근데 이게 조금 안 좋았던 점이 그 이후에 유망주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런 뭐 드래프트의 그런 약점을 파고들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구단들이 유망주를 뽑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물론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닌데 네네. 그런 약점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대형 계약을 터뜨리는 스캇 보라스의 능력이 아마 그 구단들을 통해서 악마의 에이전트다라고 그렇죠. 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해강마죠. 선수에겐 천사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선수들에게는 아까 그 알렉스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형 계약을 많이 터뜨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수는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네, 그런 거를 이제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결과적으로 또 많은 돈을 주니까 그렇죠. 아마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프로의 세계는 돈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수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보라스 사단의 뭐 메이저리그 선수나 뭐 대표 계약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알렉스 씨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 건이 다죠. 네, 예.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 네. 2000년 초반 때죠. 그때 이제 9년간 아니죠 10년에 2억 5,200만 달러입니다. 야. 그 당시면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로 따지면은 지금 게리콜 선수가 3억 2,400만 달러 네네네네. 말이에요. 근데 거의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그 환율 정도의 따지면 계약을 뭐- 네. 와,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찬호 선수가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맞아요, 역시 맞아요. 보라스 사단인데 제 기억에는 뭐 5년간 6,500만 달러였나 그랬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알렉스 얘라고 할 뻔했어요. 네.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2억 달러가 넘는 거잖아요. 와.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프린스 필더 선수가 9년 2억 1,400만 달러. 와. 그리고 그 한 획을 그었던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많은데 들으시면 다 알 거예요. 마크 텍세이라 그리고 카를로스 벨트란 선수. 이런 선수들도 주요 고객이 있었고 브라이스 하퍼도 대박이었죠. 물론 이적하고 나서 좀 좋지 못한 성적을 네네네. 거두고 있긴 하지만 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를 좀 보게 되자면은 류현진 선수가 그 고객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박찬호 선수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년 6,500만 달러의 계약을 성공시켰고 그리고 추신수 선수가 7년 1억 3천만 달러. 야. 신시내티에서 텍사스로 이적할 때 네. 네, 그런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그냥 뭐 에이전트 그냥 이 사람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라스 사단이 정말 대단한 게 그러니까 네. 미국 내에 있는 선수들 아까 유망주 얘기도 하셨지만 미국 내에 있는 선수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해외 선수들도 관리를 맞아요. 합니다. 야. 우리나라의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올 시즌 초에 기억하시겠지만 부상으로 이제 시즌 맞아요. 아웃이 됐거든요. 네네. 그 부상 아웃된 다음에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재활을 합니다. 맞아요. 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나중에 FA가 되거나 아니면 포스팅 절차를 통해서 나갈 때 보라스를 통해서 이제 팀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수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 보라스 사단이 정말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돈만 쥐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뭐 경기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모두 다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복지가 네. 와우. 야, 그래서 이게 들으니까 이 류현진 선수 미래가 더 궁금해져요. 아, 그러니까요. 1억을 돌파할지. 야. 네, 저도 이걸 조금 알아보면서 네. 현재 류현진 선수를 관심을 갖고 있는 팀들이 메이저리그에 다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토론토나 뭐 미네소타, 에인절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애틀란타 등이 많은 곳에서 이제 노리고 있는데 솔직히 류현진 선수가 2019년에 진짜 대한민국 국민을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사이 영상 2위도 수상을 하게 됐고
물론 그 부분이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 상한가는 칠 것 같아요. 네네네. 물론 뒤에 보라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지 않지만 잭 필러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구속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류현진 선수가. 그래서 투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삼진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높게 평가해서 잭 필러라는 선수는 대박을 치게 됐고 류현진 선수는 지금 언론에서 6천만 정도의 그런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년에 6천만 불이니까 그쵸. 1년에 네. 이제 2천만 불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약간 바람 잡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지금 네. 시장이 달아오를 네. 대로 달아올랐기 때문에 네. 6천만 불의 류현진 못 잡습니다. 그렇죠. 와.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한 마디 좀 덧붙이자면 그 류현진 선수 계약할 당시에 일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 계약 30초 전까지 버팅기다가 와. 결국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보라스가 이 배짱이 그냥 이야.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수수료를 먹고 살아가는 직업인데 그렇죠. 안정적인 금액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금액만 받아도 돼요, 솔직히. 그럼요. 근데 그 금액만 받아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라스는 멈추질 않고 선수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주면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또한 보라스의 능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야. 구단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손바닥에다 놓고 저울질을 그렇죠. 하는 겁니다. 와. 지금도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갖고 놀고 있어요. 예. 계약을 아직 안 한 거 보면은 와. 맞아요. 마지막까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참 이게 정말 선수에겐 천사, 구단에겐 악마가 많네요. 네. 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고 제가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지한 선수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약간 무리수를 뒀었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면 아마 점차 나아질 거예요. 맞습니다. 또 이게 보라스 사단에 있는 류현진 선수의 또 대박 계약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축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동아시안컵 대회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전에 승리가 있었으나 뭐 의문부호들이 여러 개 붙은 첫 경기도 있었죠. 우리 신림스미남 이태곤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11일 수요일에 홍콩과의 1차전이 있었죠. 대한민국이 2대0 꾸역승을 거뒀습니다. 꾸역승. 네. 뭐 전체적으로 갑갑한 경기력이다. 뭐 홍콩인데 뭐 겨우 2점 차가 뭐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세트 플레이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A매치에선 뭐 위협적인 프리킥이나 또 코너킥 상황에서 딱히 그렇게 위협적인 모습 저는 못 봤거든요. 그게.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엔 두 골 다 이제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그렇죠. 벌어졌죠. 황인범의 프리킥 득점, 나상호의 코너킥 이후 헤더골을 보면 저는 골을 만들어가는 능력은 여전히 이제 벤투 체제에서 완벽한 축구 구사에 있어서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트 플레이에서 약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저는 고무적이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네. 원래 잘하던 것은 잘하되 새로운 문물을 터득하는 과정이면 모르겠는데 요즘 대표팀 보면 잘하던 것도 못하고 다른 것도 못하고 그래서 못한다. 국대 경기력이 엉망이다. 이런 네.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홍콩전을 치르면서 세트 플레이만큼에 있어서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장기인 이런 게 살아나는구나.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사실 못하는 거나 막 까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한번 저는 짚어봤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 벤투 감독도 홍콩은 이기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뭐 친선 경기가 아닌 실전에서 뭐 골키퍼 구성윤을 쓴다던가 김승대 원톱을 쓴다던가 김진수 김문환이 아닌 뭐 박주호 김태환을 넣어 직선적인 축구를 해본다던가 이런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봤고요. 네. 일단은 뭐 스코어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스코어보다는 이런 그 시행착오 과정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경기 도중 안타깝게 이제 김승대 선수가 부상을 당했지만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네, 이제 잔여 경기를 치르지 못한다고 합니다만 아직 뭐 승격 버프 이정협 선수도 있고 관제탑 문선민 선수도 있거든요. 잘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해외파들이 빠진 상황에서 뭐 게임도 느리고 경기력이 답답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K리그의 인기가 많이 상승했고 또 그 이후에는 K리그의 질도 많이 상향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용병 선수도 막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뻥축도 많이 하고 지루한 루즈한 경기가 많았지만 이제 K리그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개인 능력 뛰어나고 뭐 팀마다 에이스, 원더골 이런 거 빈번히 나오거든요.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게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실 아시아 축구 강국이거든요. 근데 뭐 홍콩에게 쩔쩔매고 오늘 일요일인데 잠시 후에 있을 중국전에서 뭐 중국전한테도 불안해하고 아니거든요. 네. 킹한 민국이거든요. 아, 우리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 너무 태호 씨가 긍정적인데 바라봐주고 아. 있어요. 네네. 네, 한마디 해주시죠.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조금 불안한 감이 좀 있긴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나라 그리고 홍콩 그리고 일본과 중국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일본이랑 우리나라예요. 근데 중국과 일본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대량 경기로 승리를 거둔다? 이거는 약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콩과의 1차전에서 득점을 더 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불안하다고 느끼는데, 물론 뭐 일본과 만나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싸워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이런 세세하게 나누게 되면, 세세한 부분까지 나누게 되면은 살짝은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잠시 후 있을 중국전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킹한 민국이 홍콩전에서는 실험적인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페이크였길 빌고 있습니다. 와. 뭐 잠시 후 중국전 반드시 이겨줬으면 좋겠고요. 파이팅입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 치킨타임 19시 30분에 진행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한일전이죠. 18일 수요일 저녁 19시 30분 역시 치킨타임에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전은 뭐 이기겠죠? 네, 이기겠죠? 근데 이겨야죠. 네. 이기겠죠? 이 대한민국이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좀 경기력이 답답하거나 아니란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아까 동익 씨도 얘기하셨지만 일본만 만나면 또 버프가 생기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본 잘 대비하기 위해서 전력을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일본 선수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22명의 선수 중 12명이 22세 이하의 어린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도 내년 2020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예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12명의 22살 이하 선수 중 10명은 심지어 처음으로 국대에 선발됐다고 합니다. 10명씩이나. 네, 10명이나. 그중 한 명은 심지어 오사카 대학 소속으로, 즉 프로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 선수라고 합니다. 이 어린 선수들이 대부분 공격진과 미드필더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총 구성을 보면 골키퍼 3명, 수비 6명, 미드필더 10명, 포워드 공격수죠.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비 2, 미드필더 6, 포워드 2명이 앞서 말한 첫 국대 선출이라고 합니다. 네,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뭐 국내 경기력 풍부하죠. 뭐 국대 경력도 많죠. 다른 의미의 치킨을 먹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짝짝짝짝. 자, 네. 좋아요.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축구는 또 결과의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슈팅 100개 얻어맞더라도 한 번 슈팅해서 골 넣고 이기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홍콩전에 약간 뭐 어떻게 스코어로 보면 아쉽지만 일단은 이겼고요. 조금 있다 있을 중국전도 꼭 이겨줬으면 좋겠고, 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일본이 어떻게 보면 어린 선수들이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홈에서의 우승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뭐 벤투 감독 막 욕도 많이 먹고 실험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 일단은 이겨줬으면 좋겠네요. 이겨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홍콩전을 봤을 때 관중석이 조금 비어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근데 또 이게 아직 대회가 끝난 건 아니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회가 끝난 이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할 말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에는 부디 많은 관중들이 그렇죠, 일단.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국을 이겨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힘을 실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럽 축구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이 모두 종료되면서 16강 진출팀이 확정됐습니다. 어떤 팀들이 올라갔을까요? 호주 수미남 알렉스 씨가 준비했습니다. 아니죠. 근데 챔피언스 리그 얘기하기 전에 네.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요. 좋아요. 우리 지금 동아시안컵에서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 대표팀도 있는데 있죠. 여자 대표팀을 잊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여자 대표팀 지금 1차전 치른 상태고 승패를 가리지 못했죠. 중국 대표팀과 0대0으로 비겼는데 일단 콜린 벨 감독 체제 이후에 치렀던 첫 경기인 만큼 뭐 아쉽게 승리는 못했지만 그래도 분위기 반전시키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현재 대만과의 경기가 치루어지고 있는데 이 대만이 일본한테 9대0으로 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크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뭐. 화이팅입니다. 여자 축구도 파이팅입니다. 자, 여자친구도 화이팅이고요. 네. 이 기운 받아서 챔피언스 리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챔스 사실 이번에 역대 처음으로 5대 리그 팀들로만 구성된 16강이 이제 마련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구 좋아하시면 생각하는 그 팀이 다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 맨시티, 첼시, 토트넘, 뭐 라리가의 바르샤, 발렌시아, 레알,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리아 A의 유벤투스와 나폴리, 아탈란타가 상당히 재밌죠. 그렇죠. 그리고 분데스리가의 뮌헨과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 그리고 리그 1의 PSG와 리옹까지 16개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네, 전 이게 역대 처음이라는 게 더 신기했어요. 그러게요. 맞아요. 원래 보통 메이저 대회에서는 이제 큰 리그 팀들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꼭 저 팀이 뭐야 유로파 갔어? 이런 일들이 꼭 발생을 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이번에는 다 16강에 무사히 안착을 했답니다. 가끔씩 막 뭐 터키 팀이나 이런 팀들이 껴 있었거든요. 그쵸, 뭐 포르투 갈라타사라이. 팀이나 포르투갈 네. 팀도 있고요. 그 아약스 있잖아 아약스. 아약스도 있고. 네덜란드의 네. 아약스. 신기하네요 이번에.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 네. 뭐 그리스 뭐 이런 팀들도 있는데 맞아요. 이번엔 좀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명문 팀들만 올라온 최고의 16강전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세리아의 아탈란타라는 팀이 이번에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역사냐? 역대 최초로 그 조별리그에서 3연패를 한 후에 토너먼트까지 진출한 팀이 됐어요. 오. 대박이야 진짜. 그러니까 정말 진짜 축덕이 신기하다. 계시면 이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0203 시즌에 뉴캐슬도 3연패 이거 하고 언제- 3연승 한 다음에 갔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16강이 조별리그가 또 펼쳐졌어요. 아. 지금하고 다른 그죠, 포맷이었기 그죠, 그죠. 때문에 뉴캐슬 좀 제쳐둘게요. 네. 자 이번에 사실 아틀란타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된다 싶은 게 1차전에 디나모한테 4대 0으로 졌어요. 네. 그리고 샤흐타르한테 2차전에서 1대 2로 지고 맨시티한테 또 5대 1로 지고 와. 말도 안 된다 싶었는데 네 번째 경기에서 또 무승부. 다섯 번째 경기에서 2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5차전까지 끝나고 나서 4위였거든요. 근데 이런 팀이 마지막 경기에서 샤흐타르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 0으로 이기면서 야. 한 번에 순위가 두 단계가 올라가 버립니다. 원정 경기에서. 원정 경기에서. 네. 사실 뭐 저도 유벤투스나 뭐 나폴리 경기는 가끔 가다 보는데 아틀란타까지는 챙기지 못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도대체 이 팀이 뭐가 매력적인가 봤는데 작년에 돌풍을 세리아에서 일으켜서 팀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챔스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정말 로얄로드와의 신흥으로 도전. 올라오는 그렇죠. 그런 팀인데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아 A 하면 딱 떠오르는 축구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디펜시브. 네. 근데 이 팀은 거의 유일한 리그 내 공격 축구를 하는 팀이래요. 오. 저도 이번에 남자네요, 처음 남자. 알았어요. 남자 세리아 A에서 공격 축구를 하는 팀인데 잔 피에로 가스페리니라는 감독 혹시 아시나요? 가스페리니 감독. 네, 가스페리니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실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지금 맡고 있어요. 아틀란타를 맡고 있으면서 그 유명한 이 사람의 3-4-1-2 포메이션으로 뭐 고메즈를 필두로 해서 콘티나 캐시에 같은 유망주 선수로 구성을 해가지고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사실 초반에 많이 헤맸던 게 이 뎁스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까지 동시에 치르는 게 어려웠지만 뭐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빠르게 회복을 해가지고 어쨌거나 16강을 만들어냈는데 리그에서도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순위상으로는 6위지만 뭐 상위권하고 큰 차이 안 나고요. 오히려 7위하고는 벌써 7점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리그 내에서도 얼마든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6강에서도 뭐 이 팀이 어떤 또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죠. 기대를 한번 해봄직하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애틀란타 유니폼이 아시겠지만 인터밀란이랑 좀 비슷해요. 파란색 맞아요. 검정. 아, 예. 근데 인터밀란은 떨어졌어요. 네. 유로파로 가버렸네요. 그러니까 그러네 인터밀란이 와, 있네요. 인테르가 아. 있어요. 아마 요즘 축구를 보기 시작한 분들은 눈 비비고 다시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아틀란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인테르가 맞아요. 아니라. 네. 그래서 아틀란타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네. 맨유에서 뛰다가 인테르로 간 선수가 있죠. 루카쿠. 그렇죠. 네. 그 SNS 보셨어요? 그 맨유 선수가 어떻게 다시 또 여기로 유로파, 돌아왔냐고 네, 유로파로 왔냐고 뭐 자기네도 유로파에서 뛴다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16강에 올라간 다른 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뮌헨이 6전 전승이에요. 승점 18점. 와. 뮌헨 뭐 사실 감독도 지금 바뀌었죠. 중간에 네. 바뀌어가지고 흔들렸는데 이 챔스에서만큼은 정말 확실한 모습 보여줬고요. 토트넘을 7대2로 이겼죠. 그렇죠. 이 레반도프스키의 활약이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 예선 리그에서만 조별리그에서만 10골을 득점을 했고 뭐 10골 중에 지배자다전에서 4골을 넣었죠. 그렇죠. 이 선수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이번 시즌 득점력. 미쳤어요. 네. 미쳤어요. 저는 여기서 조금 네. 네네네. 저는 여기서 알칸타라 선수랑 그 쿠티뉴 선수랑 이게 공존이 솔직히 저는 네네네. 될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알칸타라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렇죠.
그 부분을 채우더라고요. 맞아요. 와, 이게 공존이 되는구나. 야, 두 선수 사실 좀 비슷하거든요. 실눈 뜨고 보면 비슷해요.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근데 쿠티뉴 선수가 미넨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쿠티니 선수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나 부진했어요. 네. 제 이름값을 못했는데 올 시즌에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돌아왔고 또 한국하고 경기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그냥 그렇게 했죠. 또 같은 조에 있었던 토트넘 16강에는 진출을 했는데 저는 아쉬운 게 이 마지막 경기에서 꼭 손흥민이 나와야 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케인이나 알리, 베르통은 이런 선수는 아예 가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네 원정에. 런던에 있었죠. 근데 우리 무리뉴 감독님이 너무 우리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탈나지 않을까. 또 A매치 한번 하면 얼마나 멀리 와야 돼요. 맞아요. 이 선수 오래 보고 싶거든요. 좀 그럼요. 아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소식 말씀드리면요. 우리 날강도 선수가 호날두 선수가 죄송합니다. 호날두 선수가 제가 노트에다 날강도라 적어가지고 날강도라고 읽었어요. 네. 호날두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129번째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고요. 야. 근데 여러분들 이날 경기 마지막 장면 혹시 보셨어요? 봤죠? 경기 끝나고 있을 팬이 난입했죠. 때 팬이 난입을 해가지고 했을 때 목덜미를 잡혀버렸죠, 그냥. 제가 봐도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호날두가 너무 막 짜증을 내면서 맞아요. 그렇죠. 한 대 칠 것 같은 때리려고 표정으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호날두가 지금 스트레스가 올라올 만큼 올라왔구나. 맞아요. 지금 예민한 상태. 예민한 예민해요. 상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16강 조추첨 같은 경우에 지금 내일이죠. 16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에 펼쳐지고요. 기본적인 조건들 다들 아시겠지만 조 1위 팀과 조 2위 팀이 붙고 또 같은 국가 내에서는 붙지 못하고 예선 같은 조에서는 서로 16강에서 맞붙지 못한다. 이런 정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조가 구성될지 16강이 구성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2부에 준비한 게 있죠. 저희 세미남이 이 16강 조추첨을 미리 해볼 거예요. 박 터질 것 같은데. 네. 첫 시도입니다. 저희 또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배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아시아 대륙 예선에 참가하는 남녀 배구 대표팀입니다.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조편성부터 국가대표팀 엔트리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치동 수미남 안동익 씨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배구를 좀 준비를 한 이유는 다음 달에 이제 올림픽 네네. 경기가 치러지게 되는데 이제 대표팀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은 다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살짝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남자가 이제 B조에 속해 있습니다. 남자 B조에 속해 있는데 같은 조에는 이제 호주랑 카타르 그리고 인도 그리고 A조에는 중국과 이란, 대만,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네. 이 상위 두 팀이 토너먼트를 통해서 한 장의 출전 티켓을 얻게 되고요. 한국과 호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아시아 최강이죠. 이란이 경쟁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네, 일본은 개최국 자격으로 참가를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많이 어려운 건 네.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국 대표팀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올림픽에 꼭 진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선수 선발 문제에서 약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박철우 선수라든지 한선수 선수, 지금까지 기량을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선수들이 많이 그래도 좀 노장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노재욱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좀 뽑히면은 그래도 좀 한 선수 세터의 그런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박철우 선수 대신에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젊은 선수들 중에서도 올 시즌 활약을 보이고 있는 조재성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뽑혔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계속해서 오랫동안 대표팀에서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그 선수들이 정말 경기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는 유망한 선수들이 포진돼 있어서 경험을 하는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여자 배구 대표팀을 좀 보게 되자면 B조에 속해 있는데요. 같은 조에 카자흐스탄과 이란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포진돼 있고요. A조에는 태국과 호주, 대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개최국으로 자동 출전이 됐고 중국은 인터컨티넨털 예선으로 이미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태국이 거의 결승에서 이제 보게 될 것 같지만 저는 카자흐스탄의 높이도 약간 오.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돼. 경계는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런 경험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요. 경기력에서는 우위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그 경기 외적인 부분, 뭐 부상이라든지 뭐 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라든지 바뀐 공인구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자 국가대표 엔트리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뭐 한송이 선수라든지 뭐 또 누구죠? 그 이주아 선수 그렇게 네 이렇게 해서 뽑히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정원 선수가 안 뽑힌 게 조금 네, 좀, 아쉽습니까? 네 아쉽긴 해요. 네. 아쉽긴 한데 공인구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서 그러니까 뭐 국제 대회에서는 서브랑 리시브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정원 선수기 때문에 물론 공인구가 바뀌긴 했지만 문정원 선수가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는 이제 비전문가니까 라바리니 감독이 직접 선수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안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카자흐스탄의 그런 높이만으로 봤을 때도 표승주 선수가 키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우리 라 감독님 네. 조금 믿음이 가는 게 사실 여자 배구에 대해서 뭐 아주 잘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월드컵 대회에서 또 워낙 잘했잖아요. 네. 6위였나요? 그렇기 때문에 라 감독님이 뭔가 판단 기준이 있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남녀 대표팀이 정말 멋진 활약을 해서 올림픽에서 꼭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남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남자 대표팀이 이번에 진짜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남자 배구가 인기가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여자 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남자 배구도 올 시즌 물론 이 경기를 통해서 뭐 다 회복되진 않겠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나라에 다시 남자 배구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배알못이라서 그런데 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확률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남자 배구 올라갈 확률. 15% 봅니다. 솔직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이런- 남자 농구는 네. 0%라고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네. 올라가도 문제인 게 이란이 너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탈아시아급이에요. 맞아요. 진짜 아시안 네. 선수들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네. 개인적으로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농구 예전에 얘기하면서 확률이 0%이기 네. 때문에 젊은 선수들을 내 가지고 후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배구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노재욱 선수 빠진 게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노장 선수들 물론 좋지만 좀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를 줘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0%보다는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또 선수들을 또 뽑지 않았나 좀 생각이 해봅니다. 네. 남자 대표팀도 꼭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배구 이야기 오랜만에 들어봤고요. 이어서 농구 소식입니다. 먼저 KBL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346일.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7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이 있어요. 바로 부산 KT입니다. 그때 연승 행진을 한번 분석해보고 싶은데요. 호주 스미남 알렉스 씨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KBL 살펴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팀은 뭐 대형 트레이드를 했던 모비스와 KCC라든가 아니면은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SK 같은 팀이었는데 와 요즘에 이 팀 안 볼 수가 없어요. 미쳤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3,346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년 1개월 29일 만이랍니다. 9연승을 달성했는데 어제 LG하고 했죠. 그렇죠. 보신 분 정말 쫄깃쫄깃하게 보셨을 와. 거예요. 74대 73이 한점승. 한 점 차이로. 조마조마했어요. 사실 이 주제를 저희가 그 전에 정했잖아요. 또 우리의 저주가 또 발동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겨내더라고요. 네. 이겨내면서 지금 13승 9패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이 연승 전에 이렇게 승리하기 바로 직전 경기가 11월 21일 디비전이었는데 이때 17점 차이로 대패를 했거든요. 네. 당시에 8위였던 팀이에요.
근데 지금 3위입니다. 야.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연승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꼽자면 득점력이에요. 그렇죠. 이 KT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은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제가 삼성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연달아 지금 라운드 넘어가면서 붙었는데 와, 이 선수들 뭐지 던지는 것마다 쏙쏙 잘 들어가고 대단해요 정말. 네. 득점력이 그 기간 동안 뭐 1위인 건 당연하고요. 어제만 해도 4명이 두 자리적 득점을 맞아요. 기록할 정도로 지금 뭐 아주 불을 내뿜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리그 내에서 KT가 7연승인데 6연승 달리고 있는 팀도 있거든요. 네. 아시죠? KGC요. KGC잖아요. 근데 KGC가 눈에 안 들어와요. 묻혔어요. 묻혔어요. 그 정도로 지금 LG가 아니죠. KT가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이 잘 나가는 이유를 한번 찝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양궁 농구. 아. 3점슛 농구가 정말 빛을 발하고 있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허훈 선수하고 어제는 이제 김영환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자신 있게 올라가요. 그렇죠. 그냥 자신- 바로 던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사실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이 장거리 슈팅이라는 게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률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또 최근에 현주엽 감독의 인터뷰를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LG 감독이시죠. 우리 선수들이 그러니까 KBL이나 한국 선수들이 슛을 너무 안 던진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KT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팀이 아니에요. 너무 자신 있어요. 네. 너무 자신 있게 잘 던지고 있고. 근데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사실 3점 슛이 이제 안 들어가게 되면 게임이 말리기 시작을 하죠. 어제 2쿼터처럼 사실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경기가 말리는데 그래도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하게 이제 이 힘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저희 서동철 감독의 뚝심이 정말 대단하다 싶은 게 투가드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말은 쉬워요. 포인트 가드 둘러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조율을 하면서 리딩을 이끌어간다. 이게 원리적으로는 쉬운데 포인트 가드라고 하면 보통 키가 작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는 게 수비나 이런 데에서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투가드 시스템을 꾸준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직전 경기였던 LG하고 하기 전의 경기였던 SK와의 경기에서 이 또 SK가 홈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 KT가 무너뜨렸거든요. 이 SK가 KT를 맞아가지고 이 허훈과 김윤태를 막기 위해서 썼던 선수가 최준영입니다. 최준영이 키가 2m가 넘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 수비에서는 뻥뻥 뚫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서동철 감독이 2, 3지역 방어로 또 이겨내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맨투맨이 안 되면 지역 방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KT의 연승 행진이 지금 마치 NBA에서 하고 있는 미러키의 연승 행진처럼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오. 라는 기대감을 한번 위험한 품어보는데 발언을. 저 때문에 깨졌다고 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또 취소할까요? 이거 다음 주에 문제 생기는 거 이게 아닙니까? 이거? 참, 근데- 근데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꽤나 괜찮은 적중률이에요. 그러면 제가 밑밥을 깔게요. 네. 이게 깨질 것 같아요. 왜 깨질 것 같냐면 네. 사실 지금 쉽지가 않은 게 여러분들 혹시 농구 영신 경기라는 거 아세요? 예, 알죠. 12월 31일 그쵸, 날 그쵸. 자정까지였나요? 그쵸. 자정에 새벽에 경기를 하잖아요. 네, 새벽 맞아요. 경기를 하는 거 네. 있잖아요. 올해도 12월 31일에 홈에서 이제 LG하고 영신 경기가 이제 계획이 네.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원정 7연전이에요, KT가. 그 전까지. 이야. 근데 지금 두 경기는 이미 치룬 상태고요. 아직까지 남은 2주 동안 5경기를 더 치루어야 되는데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아까 또 다른 연승팀 있었죠. 네. KGC와 붙습니다. 재밌겠다. 그쵸. 진짜로. KGC, KCC, DB, 전자랜드, 오리온 순서로 빡세네요. 빡세요. KT가 붙게 멀리 되고. 가겠다. 그래서 제 저주가 아니에요. 네. 연승이 깨지더라도 너무 잘하는 팀들하고 붙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지금의 경기력을 본다면 야, 이거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 KT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예. 그 허훈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허훈 선수가 파이팅도 넘치고 지금 올스타 팬투표 1위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그 멀린스 선수, 이 멀린스 선수와 이 투맨 게임이 전 두 선수가 거의 뭐 이렇게 옛날부터 오랜 친구처럼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확실히 잘하는 선수 한 명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경기를 아이솔레이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투맨 게임이 된다는 것 자체가 공격 루트의 다양화를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네. KT. 그래서 저도 살짝 궁금한 게 있었는데 멀린스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솔직히 그렇죠. 외국인 선수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음. 말이 나왔었잖아요. 자꾸 리바운드 참여하지 않고 어. 외곽으로 나가서 이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이후에는 KT 경기를 잘 보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잘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뭐 멀린스 선수가 물론 막 다른 선수들만큼 그렇게 골 밑에서의 막 근데 일단 키가 크죠. 일단 키가 그쵸, 크고 생각보다 근데 외곽으로 나가도 쏠쏠해요. 그렇죠. 3점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이 양국 농구 힘을 더하고 있는 빅맨입니다. 그러니까 리그 넘버원 메인 선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KT라는 팀의 칼라에 딱 맞아요. 필요한 거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잘 맞물려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산 KT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NBA 소식입니다. 동부 컨퍼런스 현재 1위는 저번 시간에 소개했던 미러키 벅스죠. 그런데 순위표를 홈 승리 순으로 정렬하면 조금 달라지죠, 사정이. 네, 그래서 홈에서만큼은 어떤 팀들보다 극강인 필라델피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명 홈빨이 NBA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림스미남 이태곤 씨입니다. 네, 조엘 엠비드, 알 호퍼, 벤 시몬스, 토바이어스 해리스. 와우. 네, 이렇게 미국 현지 중계진들이 샤우팅을 할 때마다 제가 말했던 이 선수들의 콜이 여러 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들의 활약이 무섭다는 건데요. 이 선수들이 속해 있는 팀이 바로 필라델피아 76서스입니다. 야. 사실 필라델피아는 미국 현지에서 모든 종목 통틀어 압도적이다, 뭐 잘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스포츠가 없는 그런 스포츠 약지였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올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동부 컨퍼런스 1위 미러키 벅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5연승을 기록하며 20승 7패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가 시즌 27경기 치른 지금 미친 기록이 하나 있죠. 앞서 말씀하신 홈 경기 전승입니다. 우와. 미러키 벅스의 18연승도 사실 미친 기록이지만 이 벅스에는 올 시즌 홈에서 1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홈에서 14승 0패 홈 전승을 기록하고 있죠.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작년에 레너드 극장골에 무너지며 그런 아쉬운 탈락을 맞이한 필라델피아가 올 시즌은 그럼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홈에서 다 이기나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우선 작년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지미 버틀러가 떠났죠. 그런데 그 누수를 막기 위해 3&D 가드 조시 리차드슨과 빅맨 알 호포드를 영입하고 토바이어스 해리스와 재계약을 맺으며 약간의 라인업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타팅 라인업으로 예상을 하면 항상 리차드슨, 시몬스, 해리스, 엠비드, 호포드 이렇게 5명을 보면 지난 시즌에 비해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유했고 또 평균적인 전력은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과연 클러치 타임의 해결사가 누가 될 것인가, 수비와 꾸준히 일을 맡아줄 옵션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 요소도 많다고 한 게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올 시즌 뚜껑을 열어본 지금 홈 전승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극적인 역전승도 하고 한두 골자 박빙의 승부들도 잘 이겨낸 걸 보면은 이런 불안한 요소를 지금까지는 아주 잘 이겨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Yeah. 또 미국 현지 언론은 동부에서는 밀워키에 이은 2위권 전력 필라델피아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에 또 이에 이어서 NBA 전체로 봤을 땐 휴스턴 클리퍼스, 밀워키보다는 약간은 아래에 있는 한 4위 정도 되는 팀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승 후보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위험한데요. 또. 위험한데 우승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이 조엘 엠비드 선수가 식스더스의 이제 에이스인데 항상 이 무릎이 좋지 않아서 항상 마음 조려하는 팬들이 많을 거예요. 역시 또 스포츠는 부상이 가장 큰 변수잖아요. 네. 아니 근데 무릎도 무릎인데 엠비드는 멘탈을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올 시즌에 마크 가솔인가요? 경기 했을 때 한 점도 못 넣고 완전히 그때 박살난 경기가 있었잖아요. 이 엠비드 선수가 SNS에서도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연예인이죠. 부상도 걱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 엠비드의 손가락과 입도 조심해야 된다. 네, 저는 엠비드 선수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햄버거 3개씩 먹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 훈련을 하면 들었어요. 햄체에서 햄체몇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햄버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또 엠비드 선수의 부상이 저는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아침 또 댈러스 경기를 봤는데 사실 댈러스에 제가 봤을 땐 좀 과장해서 전력이 한 90%라고 생각한 돈치치 선수가 또 다쳤잖아요. 그렇죠. 과장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애미하게 정말 추격전을 벌였습니다만 결국 연장 끝에 패배를 했는데 사실 필라델피아의 미래같이 보여요. 사실 저도 댈러스를 보면서 댈러스 돈치치 다치면은 이 약간 상승세가 꺾일 것 같은데 그게 오늘 일어났고 제가 이 불안함이
또 일어날까봐 사실 엔비드 선수가 아, 그렇죠. 네, 네. 제가 또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엔비드 빠지면은 그죠. 필라델피아 그렇죠. 호퍼도 혼자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음. 어쨌든 이 식서스의 14승 0패 홈전승 저는 이 오래전부터 홈버프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가 사실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잘하는 팀이나 뭐 잘하는 선수가 많은 팀이 이기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이 전력이 비슷하면 경기를 치를수록 박빙이 아닐까 하지만 올 시즌 NBA를 보면서 더욱 느꼈습니다. 스포츠의 홈빨은 명백히 존재하구나. 또 이게 원인이 뭘까 해서 보면은 뭐 익숙한 환경에서 치르는 경기, 홈 관중의 응원 그 정도로 메리트가 될까 싶습니다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간은 결국은 심리의 동물이고 기분의 동물이다. 네. 그래서 버프라는 게 정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홈 극강이라는 거는 정말 있다고 하는 게 지배적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또 스포츠라는 게 사실 이제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그럼요. 또 비즈니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있어서는 안 될 요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홈콜이라는 단어도 예, 이 홈빨에 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보상콜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그 결과가 뭐 홈콜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실제로 한두 경기나 뭐 이렇게 뒤집은 심판이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물론 요즘에야 뭐 기계화가 되고 VAR 등 많은 이런 요소들이 투입돼서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만 과거 스포츠에 뭐 거의 대놓고 줘라 이런 오더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요소로는 원정팀의 이동 시 피로 이런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엔 초장거리 이동이 많잖아요. 또 그렇죠. 캐나다와도 연결돼 있는 스포츠도 있고 사실상 뭐 해외를 가는 거니까 맞아요. 원정이 원정 오브 원정이죠. 이게 또 체력이나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스포츠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홈에서의 사명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현재 국내 원탑 NBA 해설하면 떠오르시는 분 있나요? 혹시 조코피? 네 맞습니다. 조코피 위원이 이제 NBA 대한민국 원탑 NBA 해설이자 사랑합니다. 현재, 네, 스포티비에서 농구 중계를 하고 계시는데 명언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중계를 보면서 봤는데 홈팬들 앞에서 홈팀의 선수들은 조금 더 열정적이고 조금 더 승부사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야. 라고 하셨어요. 즉 스포츠 선수들도 사실 구단의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직원으로서 자기 집에서 일할 때만큼은 남의 집에서 일할 때보다 좀 더 뭐 보여주기식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걸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네. 사실 우리도 출장을 갈 때 뭐 내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출장할 때 약간 좀 서근서근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조 의원이 할 때 이야기가 정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칙엔 예외가 있죠. 네. 올 시즌 NBA 서부 컨퍼런스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8승 17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 홈승은 단 3승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원정승이 5승으로 더 많다고 합니다. 3승이나 5승이나. 네, 그건 그냥 못 하고 있는. 또 그렇죠. 승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패를 보면은 홈에서 11패를 기록하고 있고 원정에서 6패밖에 기록하고 있지 그렇게, 않다고 합니다. 홈에서 11패면 솔직히 좀 심하거든요. 심하죠. 네, 또 조현일 위원님의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약간 신기한 선수가 좀 있잖아요. 그 라이언 앤더슨 선수. 원래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그죠, 말이 그죠. 있는데 이 선수는 집 나가면 개꿀이에요. 그렇죠. 3점 슛 퍼센티지가 제가 알기로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거, 거의 4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지? 라이언 앤더슨 선수는 그래서 어웨이 경기를 할 때 좀 출전 시간을 많이 그런가요? 받더라고요. 그래서 밖에만 있어요. 밖에만. 그래서 던지는 족족 들어가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는 제가 알기로 그 계약을 못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선수가 좀 특이한 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저희가 이제 또 어머님도 보고 싶고 집밥도 좋고 이런데 그 유난히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외도 네. 어딜 가나 있다는 거. 이 홈빨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자 기승전 로송합니다만 롯데가 사실 사직구장에서 응원인도 엄청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 안 그랬죠. 그만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대학 시절 시합할 때
뭐 후배들이 소리 지르면서 응원해주면 약간 살리기 싫은 공도 좀 더 뛰어서 그럼요. 허슬 플레이 많이 네.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하자면 스포츠에 있어서 홈팀이 유리한 건 확실한 검증된 버프다. 결국 인간은 심리의 동물이고 컨디션에 좌우되기 때문에 안방에서 하는 게 물론 멤피스처럼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 80% 이상은 특히 완전 적용이 된다. 또 팬이 많고 강팀일수록 홈에서 더 잘한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농구도 많이 보셨겠지만 자유투 던질 때 원정팀이 자유투 던지면은 뒤에서 막 난리 나죠. 난리 막. 나죠. 막 춤도 뭐 추고. 춤도 추고 뭐 던지고 막 난리 납니다. 사실 맞습니다. 축구도 그렇죠. 페널티킥 찰 때 난리 납니다. 맞습니다. 이게 야구 사실 보세요, 야구. 네, 야구도 그렇죠. 이게 크게 작용한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이태곤 씨가 우리 홈발에 대해서 필라델피아의 또 무한 홈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은 4가지 종목을 또 다뤄보느라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그래도 여러분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알차게 전해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2부에서는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진짜 16강 조추첨을 저희가 할 거고요. 결승전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의 토너먼트. 모의 토너먼트예요. 우승팀까지 가리겠습니다. 우리 스미남의 저주를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토론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부까지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